오늘 수업을 통해서 공익이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공공성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들은 정책학 공부를 하시거나 일선 정책 행정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민간 영역에 저처럼 민간 영역에 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공공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 대조적인 관점에서 민간의 대조적인 개념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도대체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공공의 근원이 무엇인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관해서는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체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책학에서는 공공성을 어떻게 보고 그리고 어떤 관점들이 존재하고 그 이론적 토대들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고, 오늘 수업을 듣고 나시면 조금 더 공공성은 이런 것이고 공익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머릿속에서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수업 이후에는 정책 집행과 정책 평가를 다룰 예정이니까 후속 시리즈들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4가지 챕터로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 챕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과 관련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퍼블릭이라고 하기도 하죠. 사적인 이익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에게 해당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리즈 중에 정책 참여 주체를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정책 추진 주체로서 공공을 다룰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존재합니다. 퍼블릭 섹터이기 때문에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프라이빗한 개인의 서비스, 개인화된 서비스랑은 관점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개인마다의 개인화가 들어가겠지만 더 큰 범주에서 어떤 특정 집단에게만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서비스, 나중에 비배제성, 비경합성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속성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들이 공개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공중성, 예전에 공중도덕을 잘 지키는 공공의 특성은 정부정책 관련성, 공개성, 공유성, 공중성 이렇게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공성은 어떤 가치가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시대를 아우르는 과학적인 질서 체계를 패러다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연구자로서 하는 일이 그 패러다임의 조각, 크랙을 내는 것이긴 하지만 공공성은 보편적으로 제공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정책학 관점에서는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비배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제라는 것이 누군가 하지만 이렇게 배타적으로 누군가만 해 이런 느낌이 조금 들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공공 서비스는 우리 국민이라면, 우리 시민이라면, 우리 주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 그러나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정치적 논쟁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정책학이라는 학문적 틀에서 정의하는 속성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경합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가 어떤 내가 직장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 경합이라는 걸 하죠. 소위 말해서 컴페티션. 근데 그런 것 없이 대부분에게 누릴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이 된다. 그게 비경합성입니다. 이런 속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효용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시장 가치가 없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대의 흐름을 보고 전망을 해봤을 때 어느 시점에는 유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추진하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런 효용성에 기반한다 라고 하는 것들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제가 비경합성, 비배제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의 속성이 있는 재화와 서비스는
공공재라고 하기도 합니다.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 있죠. 뭔가 이거는 어떤 특정한 개인 회사가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수의 이익을 반영한다라는 속성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또 더 들어가면 뭐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 과연 한 정책에서는 웬만하면 조금 더 넓은 분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또 의회 메커니즘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의회 메커니즘에 의해서 보면 또 이런 관점들이 이해가 되실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평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이렇게 대변해 줄 수 있어야 된다.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뭐 이것도 깊이 들어가면 상대적 평등이 어디 지금은 정책학 관점에서 이런 속성이 있다 정도로만 짚고 가는 거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정책학은 지향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정책학의 아빠 라스웰께서 정책학의 방향성이라고 해서 휴먼 디그니티,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를 또 정책학의 계보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책학의 방향성은 인간의 존엄성 실천에 있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런 관점들이 정책학에서의 지향점이더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공공에 관한 학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학설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주장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꼭 답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런 관점에서 보면 저렇게 보인다라는 것들을 조금 유식하게 학설이라고 합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프레임워크 있죠? 그런 것들이랑도 좀 비슷하다라고 봐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은 정책 추진의 주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공공기관이랄지 지방자치단체랄지 정부 기관, 정부 조직이랄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문제는 국민들, 사람들, 시민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간 영역에서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창업 뭐 이런 것들을 시도를 했을 때 그것도 역시 소비자의 문제 해결이다라고 보는 관점이 우세합니다. 그걸 우리가 PSST라고 하는데 프로블럼 있고 솔루션 있고 PS 그다음에 솔루션을 어떻게 스케일업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스케일업 할 팀을 우리는 그런 팀이다. 그래서 PSST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거를 공공 영역에서도 시민이나 주민이나 뭐 국민들의 어떤 문제가 있는데 각각의 공공에 있는 조직들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주체설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구조 기능설이라고 있는데 뭐 구조적이다, 뭐 기능한다 이런 말들 보면 저희가 저번에 봤던 시스템 모형과도 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국가라는 상징, 우리 국가라는 정체감, 아이덴티티 전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공이 존재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관점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 실패설인데요. 이 시장 실패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단순하게 비약시켜서 설명하면 돈이 안 된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달려들지 않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사회에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거를 뭐 기업의 형태로 풀어보자 해가지고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도 존재하고요. 사회적 기업가요에서 뭐 기술을 좀 붙여가지고 해보자, 벤처를 해보자. 이게 소셜 벤처라고 하기도 합니다. 소셜 벤처 기업을 운영하고도 있습니다. 형평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치적 권위설인데요. 어떤 조직이 활동할 때 정치적 권위에서 크기도 하고 정치적 권위에서 쇠퇴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여기 학설에서는 정치적 권위설이 존재하고 있다. 정책학에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익에 관한 학설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규범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회규범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윤리적인 관점에서 이게 추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윤리적인 관점을 어떻게 찾느냐? 선업적인 누군가가 찾아야 되는데 그게 소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데에 대한 정당성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또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해가 돼. 공익은 공공의 이익, 최고의 윤리를 따져야 되는데 그 최고의 윤리를 결정하는 선언적 누군가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절대적으로 윤리를 판별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나 소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독단의 위험에 빠질 수는 없는가? 뭐 그런 우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다. 종합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규범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브젝티브 노움이라고 해가지고 측정되는 그런 구성 개념도 있습니다만 학문적으로는 더 조금 비약시켜보면 사람들의 생각을 있어 보이는 말로 규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각은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다른 것들을 어떻게 잘 판별할 수 있을까가 계속되는 논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과정설입니다. 어떤 과정, 지난 시간에 점증주의라고 배웠죠. 그런 것처럼 어떤 것들을 계속 자기네들의 이익을 추구해가는 과정에서 공익이 추구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또 사적 집단들의 대립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집단들마다 이런 힘의 균형이 다르지 않습니까? 모든 집단이 동일한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그런 것들까지는 고려되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과정설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합리설이라고 하는 거는요, 국민들의 의지로 이런 공익이 추구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뭐 국민의 뜻이다, 바람이다, 국민들의 염원이다, 이런 명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 학문적 주장에도 나옵니다만 그 국민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 국민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는 거예요. 대표성은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게 합리설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동체 이익설이 있는데요. 이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의 그런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이다. 뭐 과정설이랑도 비슷한 것 같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조직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과 조직은 구분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조직에 대해서는 조작적 정의를 내리기가 매우 어렵더라라고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연구를 할 때요, 개인을 연구 단위로 하는 것도 있고 조직을 연구 단위로 하는 것도 있지만 연구 방법론도 다 존재하고 분석도 다 되지만 어떻게 조직을 정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늘 이런 연구자의 재량에 의하거나 아니면 여러 연구들을 참조한다거나 뭐 그런 형태로 일어나긴 하는데 현실 세계에서 조직이 개인과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의 내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연구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추상화시켜가지고 측정을 하고 과거 지향적이기 때문에 과거의 것들의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현재를 보고 미래 인사이트를 제시를 하는 그런 경험 연구가 많은데 우리 정책학에서도 그런 서브젝티브 노움이라고 하는 이런 철학적 생각 영역도 있겠지만 가치 영역도 있겠지만 실증의 영역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실증의 영역에서 이 조직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공공의 이익, 공익, 그 다음에 공공성을 보는 여러 가지 학설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학설은 절대불변의 진리 같은 것은 아니고요. 이 여러 가지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를 해석하고자 하는 생각의 틀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여러 가지 정책 현상들을 보더라도 이거는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구나. 이거는 저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도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계속 보시다가 알림도 받고 싶고 또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꺼냈을 때 우리 채널이 무해하다라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 에피소드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불철주야 학업에 매진하시는 선생님들을 응원하겠습니다.